우리 엄마가 아랫말 의사 아저씨를 많이 좋아했던가요? 별걸 다 알고 있구나. 몰라도 좋았을걸. 네 엄마 그 사람을 아주 좋아했다. 지 고집에 갇혀 산 여자가 네 엄마다. 성격이 팔자라는 말 네 엄마한테 붙이면 딱 맞아. 한 꽃살문에 관한 전설. 송은일. 6번째 이야기. 달폭가량의 작업을 통해 법당 앞면에 달릴 12짝문 중 6짝이 문살이 될 통판을 새겼다. 법당 양측면 네 문짝을 아울러야 하므로 문살로만 따져도 아직 절반도 못했다. 문틀 제작을 감안한다면 공정은 겨우 3할 정도나 진행된 셈인데 원화부살은 오는 정월 대보름에 불상을 봉안할 계획이었다. 불상이 봉안되는 그날 오전 10시에 이불라남이 열리는 것이다. 그 보름 전에는 내 작업이 끝나야 한다고 원화보살은 기한을 못 박았다. 두어 달쯤이면 일을 끝낼 수 있으리라 여겼던 내 예상은 계산 착오가 아닌 오만이었음을 일 시작하면서 벌써 깨달았다. 이불라남은 예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고 짜임새 있게 올려지고 있었다. 49칸의 방이 나눠 달린 두 동의 요사체는 벌써 완성되어 공사하는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중이었지만 현재 지어지는 정각만 해도 11동이었다. 기초공사가 두어 해나 걸렸던 것에 비해서 본공사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참이었다. 나는 내심 돈이 넘치고 넘쳐 쓸데가 없는 70살의 여인이 이승의 영화를 저승까지 연장하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쯤으로 여겼다. 원화부살은 이불라남이 속세에서 떠나 살고 싶은 여인들이 저승으로 들기 전에 자신을 맑게 닦는 중간 다리쯤에 구실을 하는 집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그의 말을 의심했다. 어떻게 말해도 결국 자기 몸을 홀로 건사하지 못할 여인들만의 양로원인데 차라리 기능성을 살린 실버타운을 짓는 게 낫지 않는가 여겼다. 법당 상냥식을 보고서야 내가 이불라남을 가벼이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궁극에 다가들고자 하는 욕망이라고나 할까. 건축에 속한 갖가지 분야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지점에 닿고자 땀 흘리는 모습은 아름다움을 넘어 숙연하기까지 했다. 그건 이불라남 축조에 참여하는 어떤 이의 이름이나 호구지책보다 훨씬 큰 무엇이었다. 축조 현장에 방을 만들어줄 테니 거기서 작업하라는 원화보살의 명을 물리친 것도 그래서였다. 사실 원화보살이 아직 어렵기도 했다. 나는 네 재주를 사는 게 아니다. 너를 통째로 사서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야. 알겠니? 원화보살은 그렇게 못을 박으며 나한테 일을 주었다. 지금 이 유리는 원화보살의 것이었다. 이를 섣부르게 했다간 그 서슬에 뼈를 추리기도 힘들 터였다. 그러다 보니 하동에서 화성은 너무 멀었다. 이불라남에서 그렇게 멀리 있고 싶지는 않았다. 다라실에 작업실을 차렸다. 왕복 8시간은 잡아야 할 화성에 비해 다라실에서 하동은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다. 한밤중 차를 몰고 드라이브 하듯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 원화보살이 다라실로 와볼 수 있는 거리이기도 했다. 내가 다라실에 자리를 잡은 달포세에 그이가 2번 다녀갔다. 나는 하동에 3번 다녀왔다. 다라실에서도 작업실을 자주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다. 하루에 한 번씩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저수지 주위를 돌면서 산책을 했다. 시야가 목판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내년 봄호 아리랑에는 이불라남 축조 과정이 기사화되어 나오기로 했다. 법당 상냥식에 함께 참석했던 시영은 대본에 눈을 번득이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날로 기자들이 불려 내려왔고 취재 계획이 세워졌는데 원화부살은 그게 몹시 흡족했던가 보았다. 흡족한 만큼 나한테 은근히 성화를 댔다. 그새 2번이나 다녀가고도 이틀이 멀다 하고 안부 전화를 가장해 작업을 보챘다. 나는 이것저것 따지고 궁리할 겨를이 없어졌다. 가을이 오는지 가는지 느낄 수 없는 와중에 온 집안의 전기공사를 다시 했고 전화선과 인터넷 전용선까지 끌어들였다. 얼렁뚱땅 이사를 하기로 결정이 났다. 연말에 화성집을 비워 물건을 싣고 오는 일은 시영에게 맡겨버렸다. 직접 지으려 했던 창고도 읍내 건축업자한테 일임했다. 굴삭기와 제재가 실린 커다란 트럭을 몰고 온 그들은 철골과 붉은 벽돌과 인조 목재를 사용해 틀을 만들고 지붕에 초록색 루핑을 덮어 열흘 만에 뚝딱 창고를 지어냈다. 예전 창고에 있던 목재들을 다 새 창고로 내려보내고 작업실로 쓰는 중이었다. 마름질해 놓은 판목을 입자 고운 사포로 쓰다듬고 나면 밑그림을 그린다. 밑그림 그릴 때 주의하는 건 꽃송이의 숫자뿐이다. 한 짝의 문에 108송이의 연꽃을 새기기로 원화부살과 약속했다. 나머지는 내 맘대로다. 밑그림에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다. 오늘은 한나절 걸렸다. 이불란한 법당문에 새겨지는 연꽃은 모양이 다 달랐다. 전체적인 조화 안에서 각기 달리 핀 연꽃들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지만 꽃을 새기는 도중에 수시로 변덕이 일어 밑그림하고 전혀 다른 꽃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탓이다. 때문에 일은 힘들고도 더디게 진행되었다. 밤마다 어깨가 빠질 듯이 아프고 성한 데 없이 찢기고 긁힌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저렸다. 그리고 행복했다. 아리와 아랑이 짖는 소리가 나더니 작업실 문 앞에 와서 소란스런 기척을 냈다.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표시다. 흰색 승용차에서 3사람이 내렸다. 영종아재와 30대 후반 정도의 남자와 70살 넘었음직한 여인이다. 아리와 아랑이 내 양쪽에 붙어선 채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맹렬하게 짖어댄다. 쉬, 가만히 있어. 개들을 누그러뜨리는데 그들이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마중을 하는 대신 안채로 올라와 마른 걸레로 마루를 대강 훔친다. 10월이 이틀밖에 안 남은 가을이지만 오후 2시의 햇살은 비교적 따뜻했으므로 낯선 손님들을 방 안까지 안내할 필요는 없겠다. 영종아재를 앞세우고 손님들이 다가왔다. 영종아재가 미안한 듯한 얼굴로 그들을 소개했다. 오거리에 있는디 이 양반들이 굳이 다라실 가실란다고 해서 예전에 네 없을 때 다녀가신 적도 있다길래 모시고 왔니라. 오실만 해서 오셨겠죠. 잘하셨어요. 여인을 향해 마루로 올라앉기를 권했다. 나이보다 젊거나 늙어 보이지는 않는데 완연한 병색이 느껴지는 여인이 혼자 마루로 올라앉았다. 정장 차림은 아니어도 분홍 색깔의 입성이 단아한데 병색이 짙어 보였다. 바닥이 찰 것 같습니다. 방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그러자. 조 양반한테 다라실 주인이 요새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만 사람 있다는 말이 반가워 기어이 왔다. 10년쯤 됐나? 그때 왔을 때는 빈집이었거든. 초면인데 반말을 하며 방 안으로 들어선 여인이 벽에 걸린 액자부터 올려다보았다. 오울만에서 찾아온 여인인 것이다. 이곳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을 때 두려웠던 것은 여인처럼 오울만에서 찾아들 사람이었다. 세월이 까무하게 지난 뒤에도 이곳에 묻어둔 뭔가를 찾듯이 찾아올 그들이. 어떻게 이 골짜기를 아셨던가 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기는 해도 잘 알지. 그때는 여기가 진복이라는 내 동무집이었어. 장진복은 제 어머니신데요. 그러잖아도 한눈에 알아보겠다. 어머니를 쏙 빼닮았는디 뭐.
언니를 알던 사람들은 언니를 닮았다 하고 어머니를 알던 사람들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그 당연한 사실이 가끔씩 의문으로 남는 까닭이 뭘까? 이번에는 아마 집이 주저앉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왔더니 널 만났구나. 나는 저쪽에 금성이라는 동네에서 어릴 적에 살았다. 그때 운대에 막 생긴 소학교를 댕겼지. 네 엄마하고는 학교서 동무가 됐고 성심이하고 진복이는 참 유명한 단짝이었니라. 네 엄마하고 행주치마에 돌 날라 학교 운동장을 골랐는디 포플러 나무랑 측백나무도 심고 그 학교가 폐교된 지 10년이 넘어 됐다더구나. 방금 얘 오기 전에 거길 들렀다가 왔는디 애들은 하나 없이 텅 빈 운동장가에 우리가 심었던 나무들만 하늘에 닿을 듯이 서 있더라. 그나저나 아가, 네 이름이 어떻게 되냐? 저 유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36에 절 낳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위로 언니가 있고요. 거는 안다. 연희제, 이연희. 연희 10살 무렵에 네가 들었다고 했지. 나도 그 무렵에 막둥이를 가지게 됐을 땐데 그쯤까지는 네 어머니하고 내가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겠냐. 내가 서울로 이사를 하기 전까지는 나나 네 엄마 살기가 그리 팍팍해지기 전까지는 한두 달에 한 번꼴로는 정인들 마냥 소식을 전하고 살았어. 내가 19에 시집을 순천으로 갔는데 네 어머니는 그러고도 한참이나 있다가 혼인했지. 네 엄마 혼인할 때도 여길 왔다 갔다. 혼인식이 며칠이나 지난 뒤였지만 하룻밤 묵어도 갔는걸. 마당을 서성이며 다니던 성심 아주머니 아들이 차에 있던 보온병과 몇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와 방에 들여주었다. 우리 집 막둥이다. 박찬석이라고. 아이, 인사해라. 이율이란다. 내 동무딸. 오면서 엄마가 말했지. 이유리 씨 갑자기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은 어머니가 약간 편찮으십니다. 고향을 둘러보고 싶다고 성화를 하셔서 모시고 온 참이거든요. 살펴봐 주십시오. 저도 쉬려던 참이었는걸요. 아들이 어머니를 챙기는 품이며 고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러 온 듯한 기색으로 보아 역시나 중병인 듯하다. 아들이 방 안까지 들어와 내가 꺼내준 이부자리를 펴놓고 어머니를 눕게 한 뒤 방바닥을 만져보고는 나간다. 아들을 흡족한 눈으로 바라보던 아주머니는 예상대로 대장암이라 했다. 몇 년 전 난소암 수술을 했음에도 다른 부위에 전이 되었다고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할 즈음이라고 아랫목에 몰아누운 아주머니가 읊조리듯 연신말을 했다. 그런 판인데 내가 암만 해도 수술을 다시 받기가 싫지 뭐냐. 받는데야 길게 살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신앙 고난할 바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이대로 가만히 살다가 눈 감았으면 싶은데 애들이 성화다. 아주머님 자제분이 몇이나 되세요? 5이다. 다들 제 날로 그럭저럭 살기는 어는디 막둥이가 걱정이지. 2해 전에 이혼을 해서 지금 혼자 있거든. 하나 있는 애는 제 어머니 데려가고 내가 몸이 성했으면 키우겠다고 나서보겠더라만. 아이는 가능하다면 엄마가 키우는 게 좋지 않아요. 내 아들놈 소박 놓은 애 어머한테 오기가 나서 안 그러냐. 그래놓고도 애는 제가 키우겠다고 나서는 걸 못 뜯어 말린 게 분해서 애 생각해서 내준 거지 쟤만 편하라고 내주었겠냐. 한 달에 2번이나 제 새끼 만나면서 혼자 살고 있는 내 새끼를 보고 있자면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고 막내 아드님이 효자시네요. 모자분이 보기 좋아요. 막둥이라 정이 많지. 큰 놈들은 훨씬 덜해. 엄마가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물릴 때도 됐지. 그럴 리가 있나요? 어머니가 계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 줄 잘들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엄마 친구분을 뵌 건데도 이렇게 좋은걸요.
사람이 살았달 것이 없구나. 그렇게 친했던 동무 자식이 사람 정을 기리면서 사는 동안 한 번 돌아다 못 보고 나 살기만 바빠하다가 죽을 날 받아놓고야 이렇게 와보고 옛날에 가버린 동무 사진 밑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깝고 서럽다. 서럽다 말하니 눈물이 나는가. 눈자위가 붉어진 아주머니가 이불자락을 끌어다 눈가를 훔쳐대더니 바람벽에 걸린 액자를 올려다보며 쑥스러운 듯 빙그레 웃는다. 젊은 날의 내 어머니 사진 속에 나란히 앉은 동무가 당신인 것이다. 옷구름 대신 브로치로 적삼을 여민 젊은 날의 그의 곁에서 내 어머니 장진복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집 정리를 하다가 찾아낸 빛바랜 흑백 사진들을 액자로 만들어 걸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그래, 네 언니는 어디서 뭘 하고 사니? 아주머니가 우리 집안 내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려니 여겼다가 질문을 받으니 기습을 당한 것 같다. 태중에 들었던 아이 이름을 40해가 가까워서야 물었던 조금 전의 일조차 잠시 잊었던 것이다. 왜? 무엇이 잘못됐더냐? 망설이는 내 기색을 눈치챈 그이가 단박에 표정을 고치며 몸을 일으켰다. 언니도 제 어릴 적 이렇습니다. 병이 들어서. 언니 18살 때였어요. 아이고, 어쩌끄나. 아주머니가 내 손을 덥석 끌어잡으며 연방, 그 불쌍한 것을 어쩌끄나 하고 한탄을 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자식을 5이나 낳아 키우며 70살을 넘겨 살아도 흘릴 눈물은 많기만 한 모양이다. 작업실 앞 처마 밑에 켜진 외등 불빛만 먼 빛으로 느껴질 뿐 사위가 호젓하다. 늦가을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도 잠잠했다. 아주머니를 재우기 위해 나란히 누웠는데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주름기가 없다. 아주머니, 옛날에요. 우리 엄마가 아랫말 의사 아저씨를 많이 좋아했던가요? 따뜻한 어둠 속에서 혹시나 싶은 가물가물했던 기억의 조각들을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인 양 심상하게 내밀어 본다. 네가 그런 것도 알고 있었더냐? 어렴풋이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연희가 엄마랑 그 아저씨 사이에서 난 것도 맞죠? 별걸 다 알고 있구나. 하기는 다 알고 시작한 일이니 너라고 몰랐을까만. 몰라도 좋았을걸. 애린 것한테 알려놨구나. 혹시나 했으면서도 설마 했던 사실이 참 쉽게도 명확해진다.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고 유태준과 헤어지면서도 그쪽으로 생각이 미치지는 않았다. 태준을 다시 만나고서야 느낀 의혹이었다. 29살 때의 그는 결혼 날짜 통보하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예의는 다 갖추는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기일에 가서 결혼 통보하고 오겠다던 사람이 한 달 만에 나타나서 결별을 선언한 이유가 뭐였을까? 다시 만난 태주는 그걸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암만 옆편 애들이 끌었어도 네가 그 입들에서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만 이 집에 묻어있는 이야기니 너도 알고 있겠지. 네 엄마 그 사람을 아주 좋아했다. 혼자 좋아한 게 아니라 서로 좋아했어. 그 사람이 아직 학생일 때, 아니 훨씬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네 엄마가 네 언니를 가졌다는 말 들었을 때 둘이 혼인을 하겠구나 했고, 뭐 2달 뒤에 온 편지를 보니 혼인을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됐다더구나. 나도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었어. 전쟁 뒤에 네 할아버님이 어느 절 보수를 하러 가셨다가 데려오셨던. 혼인식에 못 맞추고 며칠 뒤에 와서 보니
몸이 불편하기는 해도 사람이 다시 없어 보여서 안심했다. 네 아버지 말이다. 눈빛이 참 좋더라.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찌그러진 눈매에 든 그 눈빛이 얼마나 깊던지 되레 안쓰럽기는 했니라. 엄마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주머니한테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워낙 미주알 고주알 속닥거린 버릇이 있기도 했다만 그 짓무르는 속을 어디 한 군데다가는 털어놔야 살지 않겠냐. 그렇다고 어머님을 붙들고 말을 하겠냐, 남자들한테 내보이겠냐. 멀리 떨어져 사는 동무가 제일 만만하면서도 든든했겠지. 엄마가 아주머니한테 보낸 편지들 가지고 계세요? 아니, 네 엄마 잘못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언젠가 이사할 적에 정리를 했다. 태웠어. 어쨌든 네 엄마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면 아무나 하고 혼인해도 상관 있나 했더니라. 네 엄마 고집도 참 어지간했거든. 끝끝내 이 상구를 안 벗어나고 만고 봐라. 알지? 아니 참 너는 모르겠구나. 그랬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만날 테니 실컷 숭보고 가서 말할란다. 네 딸한테 다 일러주고 왔다고. 그 아무나가 이상줄이었다. 다 보고 다 알면서도 진복을 아내로 맞아 연희의 아버지 노릇을 했다. 바보가 아니었던 아버지가 여기 살기 위해 치렀던 대가는 그거였던 것이다. 어디엔가 있었을 당신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는 외로움과 아무나가 되어 살게 된 슬픔. 엄마가 그렇게 고집이 셌어요? 듣기로는 순하게 사셨다고 한 것 같은데요. 암만 겉으로야 그랬을 것이다. 크단 눈을 반만 뜨고도 고개를 숙이고 다녔을 것이다. 가슴속에 불덩이를 담아놓았으니 눈 크게 뜨고 고개 세우고 다녔다가는 일통이 나도 여러 번 났을 테니까. 전쟁 나고 새해 뒤인가? 초가실 무렵이었다. 나 시집 갈 날 받아놓고 둘이서 벌교까지 사진을 찍으러 간 일이 있니라. 조기 걸린 액자 속에 그 사진 있잖냐. 그날 둘이서 제일 좋은 치마 조구리 차려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벌교 들어섰는디 말 하나도 안 보태고 백산에는 홀렸을 것이다. 네 엄마한테 말이다. 차부에서 사진관까지 가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입을 해 벌리고 네 엄마를 쳐다보았어. 사진사는 또 어쨌고 이름도 안 잊었다. 본정통에 있던 봉황사진관. 그 사진사가 우리 둘이를 사진기 앞에다 앉혀놓고는 네 엄마한테 홀려서 어째야 할지 잊어버리고 땀만 뻘뻘 흘렸더란다. 어째 사진 한 장 찍어 놓고 나오면서 내가 그랬다. 시집 갈 때까지는 화장하지 말라고. 얼굴에 오칠이라도 찍어 바르고 다니라고. 샘이 나서가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랬던 것이다. 그랬는데 네 엄마가 오늘은 최고로 이뻐야 한다면서 어서 차부로 가자더라. 차부에서 한식경이나 기다렸더니만 그 사람이 오더라. 그 사람 그때 학교 다니다가 전쟁 갔다 와 집에 있었는데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기로 했던 모양이야. 너 엄마 혼자 딴에 이쁘게 차리기 쑥스러워서 시집 가기 전에 사진 찍자고 날 꼬셔서 들러리를 세운 것이지. 그래서 그날 재미났다만 요새로 말하면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객가 산보도 하고 그랬다. 그 시절에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아직 전쟁 중이었지 않아요? 아이야, 너도 우리 집 애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를 100년 전 사람들로 생각들을 하더라만 시절을 따져보아라. 우리 20살 30살에 너희들 낳았다. 나랑 네 엄마가 다닌 학교를 너도 다녔다면서야. 우리도 전쟁이사 겪었지. 좌우이기 밤낮 바꿔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꼴도 보았고 그래도 사람은 살았고 혼인하고 그랬니라. 참 신나더라. 그 사람이 그 몇 년 전에 아버지를 잃기는 했지만 부잣집 대주 아니었겠냐. 대학에서 의사 공부하는 학생이겠다.
부잣집 대 죽었다. 훤칠하게 잘생긴 남자 같다. 그날 사실 네 엄마 때문에 배가 아프기는 했다.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던지. 그래서 둘이 금세 혼이 날 줄 알았지. 그랬더니 내가 애를 둘이나 낳고 난 다음에야 네 엄마한테서 혼이 난다는,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혼이 난다는 편지가 왔더라. 네 엄마 다른 사내 눈에 띌까봐 오칠한 얼굴에 눈만 반만 뜨고 고개 떨구고 다닌 세월이 아까워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맘만 달리 묵었으면 그 인물에 어느 사내들 못 골라갔겠냐. 딸내미 앞에서 할 말 아니다만 지 고집에 갇혀 산 여자가 네 엄마다. 성격이 팔자라는 말 다른 데 붙일 거 없이 네 엄마한테 붙이면 딱 맞아. 이 집 방방이 붙어있는 꽃살문들 다 그 고집이 만들어낸 것이고, 네 엄마가 젊은 날 저것들 새기면서 끌로 나무 파낼 때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오게 해달라고 빌었더란다. 꿈길로라도 찾아오게 해달라고. 젊은 날 편지 보면서 징그럽고 독한 가시네라 숭범서도 얼마나 짠하든지. 밤새 소곤될 것 같던 여인이 금세 코를 골았다. 그의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처럼 한참이나 듣다가 몸을 일으켜 방을 나왔다. 부엌에서 대접 하나를 들고 뒤란으로 나선다. 혼자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소주 석 잔이면 기절하는 주제지만 오늘 밤에는 한 대접 좀 마셔야 할 것 같았다. 땅에 묻은 매실주 항아리에는 대접을 슬쩍만 들이밀어도 떠질 만큼 술이 그득했다. 대접 가득히 술을 떠내어 작업실로 향한다. 작업실 작업대에 걸린 판목을 외면하고 문 옆에 평상에 앉는데 아리와 아랑이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든다. 작업실 문 옆에 내가 들어가 몸을 접고 누울 수도 있는 그들 집이 있었다. 안팎 어느 쪽에서든 밀기만 하면 밀리도록 문을 달아놓았다. 닫힌 채로도 안에서 밖을 볼 수 있도록 연꽃살을 투각해 문을 만들었다. 저희들 집이 호화판인 대신 화성집에서부터 내 작업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녀석들은 말귀를 잘 알아들었다. 엄마 걱정 말고 그만들 가서 자. 그만 자라는 내 말에 아리와 아랑이 쟤들 집으로 가지 않고 아래채 쪽으로 뛰어간다. 어둠 속에서 무슨 기척을 느낀 모양이다. 동면 준비를 채 못한 우솔이라도 나타났는지 모른다. 영종아재 말에 따르면 산짐승이 제법 많다고 했다. 다람쥐와 토끼들, 오소리와 꿩, 저수지 건너편 숲에는 노루들도 있다던가. 그들만이 아니라 식물들도 모두 동면 준비를 하고 있는 즈음이었다. 그제가 언니를 묻고 매실나무를 심은 날이었다. 아침 찬바람에 진저리를 치며 잎이 거의 진 나무를 tap돌이하듯 10바퀴쯤 돌았다. 언니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와 사진을 보고서야 간신히 언니 얼굴을 되살렸다. 어리석었다. 성심 아주머니를 그냥 내려보냈어야 했다. 옛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어야 했다. 아니, 더 이전에 할머니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태준이 제 할머니를 뵈러 올 때마다, 그 때문에 내가 설렐 때마다 할머니는 귀신처럼 느끼고 확인을 해왔는데 나는 부정했다. 안 봤어요.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직장 두고 왜 서울까지 가려는 거냐는 물음에도 도리지를 했다. 넓은 데서 살아보고 싶을 뿐이에요. 몰라요. 그러다가 임종 자리에서 임종인 줄도 모르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부터 유태준을 좋아했어. 그 사람도 내가 좋대요. 유태준한테 시집 갈 거야.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린다. 내도록 작업대 한쪽에 두고 잊고 있었던 전화기였지만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둔다. 유태준이거나 최시영일 테지만 일어나 확인해 볼 의지가 없었다. 술 한 모금을 더 마시는 사이 전화벨은 그쳤다. 전화벨 소리를 들었던가
아리와 아랑이 작업실 문 앞에 와서 얼찡거린다. 나는 괜찮아. 가서 자. 밤이 깊었잖아. 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기 창에는 유태준이 떠 있었다. 열린 문으로 찬바람이 사정없이 쳐들어왔다. 이런 시각에 전화할 때 유태준은 거의 취해 있기 마련이었다. 다시 만난 뒤 기껏 석 달이 지났고 그 사이 만난 횟수래야 10번쯤일 터이다. 통화는 하루 걸러 한 번 정도 했다. 주로 그가 해오는 전화를 받았다. 지금은 그나마 받고 싶지가 않아 끊겼다가 다시 울리는 전화를 보기만 한다. 이사하기로 했다는 말도 아직 못했다. 전화벨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신호가 났다. 통화 한번 하기 어렵군. 그 일은 언제 끝나는 걸까? 지금 이 차로 화성 갔으면 했어. 내일 모스크바로 출장 간다. 한 열흘쯤 걸릴 거야. 다녀와서 전화할게. 몸 조심하고. 그의 취한 목소리를 2번 듣고 전화기를 접어 스웨터 주머니에 넣는다. 그새 쫓아와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는 아리와 아랑에게 다가들었다. 쭈그리고 앉았더니 내 양손에 쟤들 몸을 문대며 쓰다듬어 달라고 조른다. 양손으로 강아지들을 동시에 쓰다듬는다. 끌에 스친 것처럼 명치깨가 날카로운 기운이 지나갔다. 이 아저씨를 어쩌면 좋으니 얘들아. 녀석들은 저희들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좋아서 내 손 밑에서 몸을 굴린다. 개들 털 속에 묻혀 있음에도 손이 몹시 시리다. 서러움 같은 게 꾸역꾸역 치밀어 자꾸 몸이 접혀드는데 금 하는 앵기짝이 들렸다. 성심 아주머니 아들이 아래마당을 건너오고 있었다. 그새 그와 낯을 익힌 아리와 아랑이 발딱 일어나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를 반긴다. 그의 머리 위로 별들이 주렁주렁 열려 싸늘하게 빛나고 있다. 아무래도 술 생각이 나서 나왔습니다. 혹시 술 있습니까? 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밤인 모양이다. 술은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유태준한테서 구구단을 노래처럼 배우고 알파벳과 영어의 발음 기호를 배우고 지도 읽는 법을 배우고 체하지 않고 밥 먹는 법을 익히고 입맞춤과 섹스를 함께 연습했지만 술 잘 마시는 법은 못 배웠다. 그와 술잔을 마주한 게 몇 번이나 됐을까. 지금은 3잔 정도 마실 수 있는 술을 그와 함께 있을 때는 고작해야 1잔 정도 마셨다. 그리고 그의 품으로 기어들어 자기 바빴다. 취한 나를 안아 재우기 바빴던 그는 나한테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도 가르치지 못했다. 궁궐의 꽃살문과 사찰의 꽃살문과 다라실의 꽃살문과 내 강아지들 집에 내가 달아놓은 꽃살문은 뭐가 다른가? 양귀비꽃과 연꽃은 또 어떻게 다른가? 달라야 하는가? 아마도 달라야 할 것이다. 다들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문제는 그 모든 걸 다르게 여기지 않는 내 자신일 터였다. 궁궐에 사는 사람과 사찰에 사는 사람과 다라실에 사는 사람과 내 강아지들이 똑같다 억지 부리는 내 자신. 하지만 나한테는 양귀비꽃과 연꽃이 꽃으로 존재할 뿐 의미로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가 생기지를 않는다. 의미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새겼을 수많은 송이의 꽃은 제각각의 이름을 가진 하나하나의 꽃이었다. 하나의 판재를 대패로 깎고 모래종이로 닦고 끌로 파고 조각도로 후비다 보면 내 온몸을 채웠던 사념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그 어떤 것과도 관계 맺지 않고 각각 홀로인 꽃이 판재에 남았다. 내가 남았다. 남은 나는 인과 관계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했다.
내 삶의 저 너머에서부터 나에게로 이어진 관계들에 한 줄로 엮여 있다. 오늘 밤에 내가 새긴 연꽃들처럼 판재의 하단에서부터 밑그림을 따라 자국자국 새기려던 줄기와 이파리와 꽃들이 거친 애벌 새기기를 통해 한 줄 거리로만 연결되고 있지 않은가. 미친 듯이 나무판을 후비고 깎아내던 전동 드릴의 스위치를 끄고 나서야 내가 한 짓을 깨달았다. 그나마 판재 뒤를 받치고 있던 왼 손바닥이 드릴 날에 뚫릴 뻔하지 않았더라면 한참 더 늦어서야 내가 무슨 일을 벌여놓았는지 알아챘을 것이다. 지금 발견했어도 이미 늦었기는 매일 반이다. 43송이나 되는 꽃들이 제자리를 찾아 앉아버렸지 않은가. 이 판에서는 108송이의 꽃이 모두 한 뿌리에서 피어나게 결정이 나버렸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숱하게 일어났는지. 그때마다 손이 뚫리거나 썰리거나 잘릴 뻔한 아슬아슬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멈추고 보면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 손에서 제멋대로 가지를 늘리고 잎을 피우면서 꽃이 피어나 있기 일쑤였다. 판재를 통째로 버리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작업실 밖에다 내놓고 도끼질을 하면 된다. 산채로 200여 년을 살다가 죽은 채로 20여 년을 마른 나무. 3.5cm 두께로 켜놓은 판재는 도끼질 한두 번이면 땔감으로 변할 수 있다. 따로 불쏘시개를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불이 붙을 것이고 얼얼할 정도로 시린 손을 녹일 수 있는 잠깐의 온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짓을 왜 하랴. 천만에 꽃은 꽃일 뿐이다. 선반에서 거지를 내려 드릴이 스쳐 피가 나는 손바닥에 둘둘 감는다. 긁히고 찍히고 쓸린 자국들로 두 손은 어차피 생채기 투성이다. 동쪽으로 난 쪽창이 어렴풋이 밝은 걸 보니 날이 새가고 있는 모양이다. 작업실 불이 밝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다. 솔로 판재에 남은 부스러기와 가루들을 털어낸다. 내가 판재 위에다 버린 일에 자취율을 확인하노라면 판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도 보인다. 판재 바깥으로 고개를 들면 현실이다. 이유리의 언니 이연희가 사실은 유연이었다. 연희의 아버지는 이상출이 아니라 유기환이다. 유기환의 아들은 유태준이고 유태준은 이유리한테서 여태까지 태어나지 못한 새 아이의 아비다. 새삼스럽게 그걸 확인한 밤에 나는 꽃을 새겼다. 정말이지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술을 마시고 잘 수 있었겠지만 강아지들을 데리고 숲을 헤맬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이 없지 않은가. 이연희가 유연이었단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날더러 어쩌라고.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연희는 연희로 태어나 살다가 연희로 떠났다. 내 기억 속에서 스며나와 끊임없이 꽃으로 피어나는 나의 언니는 연희였을 뿐이다. 나는 밤새 연희를 새기고 연희를 지웠다. 모든 연희들을 지우고 새겼다.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핸드폰 자명종이 소스라치는 소리를 낸다. 여느 날에는 듣지 못하는 자명소리. 7시가 된 것이다. 7시간을 넘게 계속 일했다. 내 자신한테 상을 줘도 무방하겠지. 태준의 전화번호를 누른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태준은 내 거였다. 그렇게 정해졌다. 그 밖의 일들은 나와 무관하다.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전화 저편에 나타난 그는 몹시 놀란 기색이다. 아무 일도 없어요. 밤새 일하고 났더니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아. 전화길 이제 들여다봤는데 당신이 전화를 했고. 난 또 없던 일이라서 놀랐지. 그런데 밤새 일하면
몸이 견디어나나. 이제부터 자야지. 오늘 출장 간다더니 언제 출발해요? 9시 반 비행기라 지금 막 공항 가는 택시 탔어. 나는 잘 다녀올 테니 당신은 얼른 들어가서 자. 아니다, 뭘 좀 먹고 자야지. 아주머니랑 아저씨 올라오셨어? 그분들 간밤에 안 내려가셨어요. 오늘부터 아예 계셔달라고 하려고. 그러잖아도 당신 혼자 있는 거 불안했는데 잘했어. 그리고 자느라고 굶지 말고 될수록 밤새서 일하지 마. 알았어요. 잘 다녀오고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나한테 무슨 일 생길 게 뭐 있어? 그만 끊으세요. 기껏 전화해 아침부터 정신없게 해놓고 자꾸 끊자고만 해. 졸려요. 눈앞에서 별이 오락가락 한다니까. 그럼 알았어. 들어가서 밥 차려달래서 먹고 푹 자. 끊을게. 끊자고는 했지만 대번에 끊기니 뭔가가 푹 꺼진 듯이 허전하다. 하지만 어디 갈 사람 아니잖아. 지금은 나가서 쉬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였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작업대 불을 끄고 작업실 전체 불도 끄고 문을 열었더니 아랑이 달려들었다. 뒤늦게 저희들 집의 연꽃살 문을 박차고 뛰어나온 아리도 아랑의 등을 타고 안겨왔다. 밤새 전동 드릴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을 녀석들이 좋아서 열광을 한다. 날이 후원하게 밝아 있었다. 녀석들을 양팔에 끌어안고 녀석들 집 앞에 깔린 멍석 위에 앉는다. 화단에서 마른 풀잎들을 낫으로 걷어내고 있던 영종 아재가 허리를 펴고 뒤엉킨 우리를 쳐다보았다.